안녕하세요. 이노쌤과 함께하는 경영학 이번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릴 거냐면 경영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경영자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좀 보시게 될 거냐면 경영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이 경영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마디 떠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민츠버그라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민츠버그가 주장하고 있는 경영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이제 경영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경영자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이 능력에 대해서 정리할 텐데 이 능력에 대해서 한마디 떠들고 있는 사람이 카츠라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카츠가 주장하고 있는 경영자의 능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경영자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 가지고 경영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실 텐데 먼저 민츠버그가 주장하고 있는 경영자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의사결정 역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역할, 마지막으로 정보 전달 역할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이 각 역할들별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총 10가지, 10가지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 민츠버그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의사결정 역할에 대한 것이 기업가라는 것이 있고요. 분쟁의 해결자라는 것이 있고 자원의 배분자, 그 다음에 협상가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의사결정 역할 쪽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역할과 관련해서는 외형적 대표자, 그 다음에 리더, 교신자라는 것들을 가지고 민츠버그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보 전달 역할이라는 관점에서는 감시자, 전달자, 대변인의 역할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츠버그의 경영자 역할은 의사결정 역할, 대인관계 역할, 정보 전달 역할로 나눠지게 되는데 의사결정 역할에는 기업가, 분쟁의 해결자, 자원의 배분자, 협상가들이 있고 대인관계 역할에는 외형적 대표자, 리더, 교신자가 있고요. 정보 전달 역할에는 감시자, 전달자, 대변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민츠버그의 경영자 역할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카츠라는 사람은 경영자의 능력을 모두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상위의 능력을 개념적 능력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개념적 능력은 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간적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인간적 능력은 대인관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하위 능력으로서 기술적 또는 전문적 능력이라는 것이 있고 이러한 기술적 또는 전문적 능력은 정보 전달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적 능력, 인간적 능력, 기술적 또는 전문적 능력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시게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는 또 위계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상위의 능력이 개념적 능력, 가장 하위의 능력이 기술적 또는 전문적 능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경영자의 능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시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경영자는 어떻게 나눠지는지, 경영자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시게 될 거고, 역시나 몇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기준에 따라서 경영자들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유와 경영이라는 게 나눠져 있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가 되는 거고, 예전에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는 단계의 경영자를 말 그대로 소유 경영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단계의 경영자가 있고 그러한 경영자를 고용 경영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에는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된 단계의 경영자가 생겨나요. 그리고 그러한 경영자를 우리는 전문 경영자다라고 하는 거고 이 전문 경영자는 소유자가 수행해야 되는 경영을 대신 위탁받았기 때문에 이 전문 경영자를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냐면 수탁 경영층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경영자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라서 소유 경영자, 고용 경영자, 전문 경영자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 때문에
그 종종 언급되는 이야기가 또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야기들이 주로 언급되냐면 대리인 비용이라는 것이 대리인 비용에 대한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대리인 비용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직접 하면 발생하지 않는 비용인데 뭔가 대신 시켰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결국 소유자가 직접 경영을 했다면 발생하지 않겠지만 소유자가 경영자에게 경영을 대신 시켰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대리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리인 비용은 기본적으로 소유자 입장에서도 발생하고 경영자 입장에서도 발생하게 되는데 소유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시 비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경영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확증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대리인 비용은 감시 비용과 확증 비용 두 가지가 있는데 이외에 기타 나머지 비용들이 좀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자녀 손실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대리인 비용은 감시 비용, 확증 비용, 그리고 자녀 손실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정도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분류에 대한 이야기들 간단하게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경영자는 계층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계층에 따른 분류는 크게 세 가지가 되죠. 가장 높은 계층에 해당하는 경영자를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계층을 중간 경영자, 가장 낮은 계층을 하위 또는 일선 경영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는 계층에 따라서 최고 경영자, 중간 경영자, 하위 또는 일선 경영자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영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직무의 범위라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기업 전체를 직무의 범위로 가지고 있는 경우와 기업의 특정 부문을 직무의 범위로 가지고 있는 경영자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업 전체를 직무의 범위로 가지고 있는 경영자를 총괄 경영자라고 하는 거고요. 기업의 특정 부문을 직무의 범위로 가지고 있는 경영자를 부문 경영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경영자는 직무의 범위에 따라서 총괄 경영자와 부문 경영자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경영자는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의 유형에 따라서 경영자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지식이 어떻게 나눠지냐라는 건데 물론 이제 뭐 지식을 나누는 형태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경영자의 분류 유형과 관련해서는요 그 범위는 넓지만 깊이가 얕은 지식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우리는 일반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반대로요. 범위는 좁지만 깊이가 깊은 지식이 있고 그러한 지식을 우리는 전문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영자는 지식의 유형에 따라서 일반 지식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 경영자와 전문 지식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전문 경영자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지식의 유형에 따른 경영자의 분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의 유형 또는 경영자의 분류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 있을 듯 하고요. 이 정도가 이제 경영자라는 관점에서 경영자의 역할, 경영자의 능력, 경영자의 분류 또는 유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